오자서입니다. 오자서는 초나라에서 오나라로 망명해 왔을 때 처음에 무슨 일을 하고 살았냐 그러면 길거리에서 피리를 불면서 구걸을 했어요. 그래서 오원취소란 얘기는 오자서가 피리를 분다 그런 얘기입니다. 취자는 불취자고 소자는 퉁소. 피리란 뜻입니다. 오원취소라고 하는 원곡이 나옵니다. 오자서 열전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 너무 잘 아시는 진문공 화소 계자추. 진나라 문공이 불을 질렀다, 불을 태웠다라는 얘기입니다. 계자추를 불태웠다라는 유명한 일화죠. 이게 춘추시대 때 진나라 문공이 19년 동안 망명 생활할 때 진나라 문공을 수행했던 수행 신하들이 있어요. 19년 동안 같이 여러 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 계자추라는 사람이 있었죠. 계자추가 뭘로 유명하냐 그러면 진나라 문공이 밥을 못 얻어 먹어가지고 굶어 죽을 위기에 놓여 있었을 때 계자추가 자기 허벅지 살을 베어가지고 고깃국을 끓여주잖아요. 그걸 할고봉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돌아와가지고 임금이 되고 난 다음에 자기를 수행했던 공신들한테 전부 다 벼슬을 하나씩 다 줘요. 근데 계자추를 잊어버린 거야. 깜빡한 거야. 깜빡했는지 안 그러면 계자추는 뭐 특별하게 정치적인 어떤 한 분야에 전문이 없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계자추를 잊어버렸어요. 빼놨어. 그랬더니 백성들이 가만히 안 있어. 일반 백성들한테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사람이 큰 공을 세운 사람처럼 보여요. 자기 허벅지살, 궁뎅이살 베어가지고 그 굶어 죽은을 살린 사람이 훨씬 더 큰 공을 세운 것처럼 보이잖아요. 느껴지잖아요, 그게. 그래서 백성들이 노래를 지어서 부릅니다. 풍자 노래를. 그래서 이무기 8마리 가운데 7마리는 다 자기 집을 찾아갔는데 한 마리가 정처 없이 구천을 떠들고 있다. 이런 식의 노래를 부르는 거야. 그러니까 나머지는 전부 다 용이 돼가지고 벼슬을 다 받아서 집 차지했는데 한 마리만 지금 못했다. 이게 이제 계자추 얘기 아니야. 문공이 그 노래를 듣고는 아차 싶은 거야. 이거 내가 계자추가 빠졌네. 그래가지고 계자추를 찾습니다. 그 사이에 계자추는 뭐 더 이상 자기가 있어봐야 오히려 임금한테 이제 걸림돌이 되니까 늙은 노모를 모시고 산속에 들어가서 옛날엔 남학신을 이제 집신을 이제 만들어가지고 살았거든요. 계자추가 젊은 날. 그거 만들고 나무에 땔감 지어가지고 그걸로 어머니 모시고 살고 있는 거야. 그 자신을 보내가지고 야 나와라 벼슬 하나 줄게. 임금이 그러는. 계자추가 지금 나가면 그렇잖아요. 모양이. 그죠? 예. 뭐 어차피 안 하기로 한 건데 또 계자추가 굉장히 지조가 또 올곧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리고 또 어머니도 계자추의 뜻을 높이 평가합니다. 안 나오죠. 문공이 그냥 더 이제 미안한 거야. 안 나오니까 더 미안한 거야. 그래가지고 나오라고 안 나와. 그래서 문공이 어떡합니까? 계자추를 나오게 하는 사람의 아이디어 공모를 해. 옛날에 중국에 임금들이 아이디어를 많이 해요. 그죠? 포사 웃기려고. 봉합불 피운 것부터 시작해서. 그 어떤 또 정신 나간 놈이 봉합불 놀이처럼 비슷한 걸 또 제안을 합니다. 그게 뭐냐면 불 질러라 이거야. 계자추가 들어가 숨어 있는 산에다가 불을 질러라 이거야. 워낙 효자이기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라도 나올 거다 이거지. 그래서 봄날에 불을 질렀어요. 그것도 봄날에. 그죠? 얼마나 잘 타. 바샥 말라 있으니. 그래 불이 꺼지고 난 다음에 들어가 찾았더니 안 나왔. 어머니하고 계자추가 나무 둥치를 끌어안고 새까맣게 타 죽었단 말이야. 그래서 진나라 문공이 계자추하고 어머니가 타 죽은 그날을 한식날로 정하잖아요. 더운 음식이나 탄 음식 먹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한식의 기원입니다. 그리고는 계자추가 끌어안고 죽었던 나무를 둥치를 이렇게 캐갖고 와가지고 싹 닦아가지고 그 다음에 그걸 잘 다듬어서 신발을 만들어 신어요. 그래서 그 신 이제 나무로 만든 신이니까 우리는 남학신이잖아. 딱딱 소리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그 소리 날 때마다 계자추를 생각하겠다라는 의미에서 신을 만들어 신었고 중국 사람들은 그게 일본의 계다짝의 기원이다.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지에는. 그리고는 그 면산에다가 계자추 무덤을 만들어 줘요. 그게 여러분들 지금 보고 계신 게 계자추 무덤이에요. 그리고 저 위에 사진은 어머니하고 계자추하고
상입니다. 여기 면산 전체가 계자추 또는 도교 사원으로 전부 다 개발이 돼 있어요. 이게 절경입니다. 이게 중국에서 알아주는, 산서성에서는 알아주는 산입니다. 면산. 그게 바로 진문공 화소 계자추라고 하는 원곡으로 만들어집니다. 사기에 나오는 계자추하고 진문공 일화를 가지고. 그 다음에 소화 월화추 한신이라고 하는 유명한 원곡도 나옵니다. 소화가 달 아래에 달빛을 받으며 한신을 쫓아갔다라는 거죠. 한신이 항우 밑에 있다가 유방한테로 건너왔는데도 대접을 잘 안 해줘요. 그래서 한신이 도망갑니다. 그런데 한신하고 소하고 그 사이 친구가 됐어요. 소하는 한신을 굉장히 높이 평가해요. 그래서 유방한테 가가지고 한신을 좀 중용하라고 계속 얘기를 하는데 상황이 그 당시 꿉꿉한 상황이야. 유방이 한중이라는 곳에 쑥 들어가가지고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고 한중은 분지라 가지고요. 그 안에 쏙 들어가면 못 나옵니다. 이 입구만 딱 막아버리면 나머지는 아래로 내려가야 되는데 거기가 사천성으로 내려가는 길이야. 그걸 촉도라고 해요. 촉도. 촉으로 가는 길이다 해서 무지무지하게 험하거든요. 그 길이. 저 갔다가 다시는 가지 말라고 얘기할 만큼 험합니다. 차 타고는 절대로 가지 마라. 타고 가려면 기차를 타고 가야지. 차 타고 가면 안 됩니다. 저는 이제 다큐멘터리 촬영 때문에 방송국 사람들하고 거기를 아이고 가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태백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촉도난이라고 하는 시에서 촉으로 가는 길은 하늘 오르는 것보다 더 힘들다라고 얘기할 만큼 거기가 험준한 거예요. 밑으로 못 내려가요. 가봐야 소용도 없어. 갈 데도 없어. 결국 위로 나와야 되는데 거긴 진창이라고 하는 곳만 딱 막으면은 옴짝달싹도 못해요. 그런 꿉꿉한 상황에서 소아가 한신을 좀 높은 벼슬에 주라고 얘기하는데 귀에 안 들리는 거예요, 유방이. 아이, 귀찮아 죽겠는데 끝까지 놈이 뭐라고 뭐. 그래가지고 한신이 기다리다가 목 빠질 것 같아서 아유 안 되겠다. 네 밑에 안 있을란다. 그러고 도망을 가요, 한신이. 그걸 소아가 쫓아가서 잡아온다고요. 기어코 데려옵니다. 그 일화가 소아 월화추 한신이라고 하는 원곡으로 탄생을 한 거야. 소아가 유방한테 보고도 안 하고 한신을 쫓아갑니다. 그때 상황이 어느 상황이었냐 그러면 자, 한중에 들어와 있고 이 유방은 어느 나라 사람이면 초나라 사람이잖아요. 고향하고는 수천리 떨어져 있어요. 수만리 떨어져 있어. 그러니까 전부 다 고향 생각에다 향수병이 걸려가지고 병사들이 다 도망가는 거야. 그런데 한신이 도망갔는데 소아가 보고도 안 하고 도망을 간 거 아니야. 그러니까 유방이 엄청나게 화가 났어요. 왜 그러냐 그러면 장교가 도망가고 장군급이 도망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던 놈이 이건 말단 말단 장교거든요. 요거 겨우 요 말단 장교 도망갔다고 소아가 자기한테 얘기도 안 하고 쫓아갔다. 자기가 소아가 도망간 줄 알았어요. 유방은. 그때 사기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그러면 마치 양팔을 다 잃어버린 것 같다 라고 기록이 돼. 그만큼 소아한테 의지를 했거든, 유방이. 쫓아가서 며칠 만에 한신을 잡아갖고 와요. 자꾸 소아가 들어오니까 사마천 뭐라고 기록했냐면 한편으로는 썽이 나고 한편으로는 기쁘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집 나간 가출했던 애 돌아올 때 심정하고 똑같은 거야. 그래가지고 야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놈이길래 네가 그럴 수 있냐 막 얘기를 하니까 그제서야 이제 얘기를 합니다. 진짜 인재니까 만나서 좀 얘기 좀 해보고 그러고 난 다음에 결정하면 되지 않냐. 그랬더니 유방이 뭐라고 얘기해. 내가 네 얼굴 봐서 내가 그놈하고 얘기한다. 이렇게. 그래서 한신하고 얘기를 해보니까 좀 다르거든요. 격이. 그래서 날 잡아서 한신을 대장군에다가 임명을 합니다. 그 이야기단 말이에요. 이게. 소아가 한신의 재능을 알아본 인재를 알아본 대표적인 고사 가운데 하나입니다.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그때 한신을 어둠으로 해가지고 한신이 결국은 유방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이 한중을 빠져나갈 수 있는 계책을 일러준단 말이에요. 그게 명수, 잔도, 암도, 진창이라고 하는 유명한 8글자입니다. 처음에 항우한테 그 홍문년 얘기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홍문 술자리에서 거의 유방이 죽을 뻔한 거 간신히 살았잖아요. 그래서 항우가
다시는 유방한테 제기할 힘을 주지 않기 위해, 기회를 주지 않기 위해서 한중으로 보낸 거단 말입니다. 그때는 천하 권력을 황후가 다 쥐고 있었기 때문에 그 한중에다가 보내놓고 아까 말씀드린 진창만 꽉 막아놓으면은 쉽게 병뚜껑 딱 막아놓으면 못 나오는 거야. 그래 이제 오더가도 못하니까 유방은 그냥 깝깝한 거야. 맨날 술이나 퍼마시고 원래 술 좋아하더니까. 그리고 맨날 병사들이 도망간단 말이야. 이 상황을 누가 타개해 주냐 그러면 소아가 데리고 온 도망간 한신이 타개를 해준단 말이야. 그 타개책이 명수잔도 암도진창이라는 겁니다. 처음에 한중으로 들어올 때 장량이 같이 들어오면서 장량 완전히 이제 유방편으로 들어옵니다. 자, 지금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이 안으로 들어올 때 걸어 들어왔던 잔도라는 게 있습니다. 중국은 잔도라 그래가지고 이 절벽에다가 나무를 꽂아가지고 계단처럼 이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길이 험한 거 여기가요. 길이 그만큼 험해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온 길의 잔도를 전부 다 불태우십시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장량이. 왜? 그러면은 항우가 우리에 대한 경계심을 늦추니까 저놈들 더 이상 이제 나올 생각이 없는갑다라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나가야 될 계책을 일러주는데 한신이 그 태워버린 잔도를 수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밝을 명자, 수리할 숫자 잔도입니다. 명수잔도. 이 밝을 명자는 뭐냐 그러면은 겉으로라는 뜻이에요. 부사로 쓰이면은 겉으로는 잔도를 수리하고 겉으로는 이제 환히 보이잖아요. 그래서 밝을 명자를 그렇게 쓰는 겁니다. 암도진창. 이게 어두울 암자단 말이에요. 명암이잖아요. 몰래라는 뜻이에요. 몰래 진창을 건너가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린 진창만 빠져나가면 된다 그랬잖아. 그래서 겉으로 잔도를 수리하는 척 하니까 항우 쪽에서는 저런 정신 나간 놈 새끼들. 잔도를 수리하려면 하세월이야. 그걸 어떻게, 이게 만들기는 어려워도 불태워버렸잖아요. 이게 전부 다 절벽을 뚫고 들어가서 나무를 박아가지고 길을 놔야 되는 거거든요. 나무판으로. 엄청나게 험한 거거든요. 이거는 정신 나간 짓이에요. 그리고 그거 잔도 그 수리해서 나와봐야 뭐 꽉 막고 있으면은 뭐 꼼짝달싹 못하는 거야. 그런데 경계심을 완전히 흐트러 놓은 다음에 험한 절벽 산을 넘어가지고 진창을 뒤에서 공격을 하는 거, 습격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명수잔도 암도진창이라는 것은 중국의 병법에서도 많이 이용되는 병법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가장 쉬운 게 뭐예요? 송동격서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거 비슷합니다. 그 계책을 한신이 알려준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한중에서 나갑니다. 나가가지고 한신의 병법, 한신의 군대 통솔술, 그 다음에 한산의 전투력 이런 걸 가지고 승승장구를 해서 결국은 항우를 물리치는데 큰 역할을 한 인물이 이 한신이란 말이야. 그런데 이 한신을, 도망간 한신을 잡아오는 소아의 이 드라마가 얼마나 대단해. 진짜 소설 같잖아요. 그죠? 그거를 기록한 원곡이 소아 오랴추 한신이야. 그렇게 해서 사기에 나와 있는 내용들, 고사들을 가지고 쭉 추려해 보니까 원나라 시대 때 만들어진 원곡의 작품들이 초나라 초소왕 조시고와 오원치소 기영포 진문공 화소 계자추 소아 오랴추 한신 민지회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사기에 나오는 고사들이라는 겁니다. 여기 이제 사기 관련 부분을 제가 적어놨죠. 그러니까 천년 후에 사마천 사기가 마침내 중국의 소설의 원형이 되는 원곡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향후 중국 소설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미리 예고편처럼 짐작하게 만들어주는 그런 일이었죠. 그 다음에요. 이 삼국지에 미친 사기의 영향력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큽니다. 삼국지에 나와 있는 내용들 가만히 보면 인물 배치라든지 인물의 캐릭터라든지 여기 지금 여기 얘기 삼국지 소설을 얘기합니다. 보시면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많이 닮아 있습니다. 실제로.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유비하고 제갈량은 유방하고 장량이죠. 심지어 유비는 제갈량을 두고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나의 장자방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예 대놓고. 그래서 삼국지에 보면은 사기에 나오는 장면이나 사기에 나오는 대목이나 사기에 나오는 인물을 거론한 대목들이 수십 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사기가 중국 역사나 문화나 문학에 미친 영향을 얘기하자면 여러분 한도 끝도 없을 만큼 많습니다. 그 정도로 대단하죠.
기타 사기가 영향이 미친 것이 제갈량의 천하 삼분지계. 이게 제갈량의 트레이드 마크처럼 그렇게 알려져 있죠. 그죠? 천하를 삼분하십시오. 제갈량은 융중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숨어 살았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사실은 숨어 산 건 아닌데 소설에 그렇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유비가 제갈량의 초가집을 3번 찾아가잖아요. 거기서 나온 사자성어가 삼고초리 아니에요. 그죠? 그때 삼고초리 끝에 제갈량이 유비한테 몸을 맡기기로 하면서 천하 정세를 분석하는 융중대책이라는 유명한 장면이 나옵니다. 지금 천하 정세가 이러저러 하니까 오나라는 어떻고 뭐 조선은 어떻고 쭉 평가를 하면서 천하를 삼분하셔야 됩니다. 라고 하는 천하 삼분지책을 얘기를 해준다. 천하 삼분지계를 얘기를 해줍니다. 제갈량이 굉장히 유명한 장면이에요. 그걸 융중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융중에서 서로 대화를 나누는 거예요. 유비랑. 또는 다른 말로 융중대책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천하 삼분지계는 그래서 흔히들 제갈량이 저작권자인 것처럼 알고 있죠. 그죠? 근데 전혀 아닙니다. 한신의 모사였던 괴통이 한신에게, 그 당시에 한신은 유방편에 있었어요. 유방편에 있는데 한신이 등장함으로써 천하 정세가 이상해졌어요. 그러니까 항우가 이거 큰일 났네. 바짝 긴장을 합니다. 그리고는 사신을 보내가지고 한신에게 독립할 것을 권합니다. 네 군대력이나 너의 통솔력으로 봐서는 충분히 유방한테 떨어져 나와가지고 독립할 수 있겠다 라고 슬그머니 꼬드겨요. 그랬더니 한신의 모사인 괴통이 그 말이 옳다고 생각이 들어서 한신에게 정확하게 천하를 삼분하라고 권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실제로. 이때 사마천 사기의 천하 삼분 얘기가 딱 나온다고. 4글자가. 이걸 가지고 삼국지 작가가 나간중이 제갈량 걸로 둔갑을 시킨 겁니다. 다른 게 아니고. 그 다음 수호지에 나오는 인물들하고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하고도 많이 닮아 있습니다. 잘 보십시오. 실제로. 그래서 사기가 인물 위주로 열전을 중심으로 하는 인물 위주의 기전체 역사 소설 체제를 갖고 있음으로 해서 소설이라는 것이 잘 아시다시피 다 사람 이야기 아닙니까? 인물 캐릭터를 어떤 캐릭터를 만들어내느냐에 따라서 소설 성공 여부가 결정되듯이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이 그만큼 문학적인 요소를 많이 내포하고 있는 데다가 생생하고 그죠? 소설적 요소가 많죠. 사기가 그런 면에서. 그래서 수호지 인물들도 사기에 나오는 인물들에 대입시키면 다 들어맞습니다. 그 정도로 영향이 컸고요. 심지어 연애소설로 알려져 있는 금병매가 사기다라고 평가하는 중국의 문학가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건 무슨 얘기냐 그러면 소설의 플롯이죠. 구성 자체가 사기의 구성하고도 많이 닮아 있고 또 인물들 캐릭터를 설정하는 부분들도 다 많이 닮아 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들은 결과적으로 사기가 중국 소설사에 또 문학사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평가들 가운데 하나다. 그 다음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는데 조선시대 때 후기 지식인들 특히 그 실학자들은 사기는 거의 필독수였습니다. 어마어마하게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사기 안 읽으면 행세도 못했어요. 조선 후기에 그랬고 그 다음에 전에도 그런 말씀 드렸죠. 정조대왕은 사기를 너무 좋아해서 사기 편 가운데에서 50편을 골라가지고 자기가 직접 추립니다. 50편을 추려가지고 박제가 하고 다산 정약용한테 교정을 맡깁니다. 교정교열을 맡겨서 나중에 책으로 만들어내죠. 그게 사기 영선이라고 하는 책으로 만들어집니다. 시중에 번역서도 나와 있습니다. 사기 영선은 정조대왕이 추려 뽑은 겁니다. 조선시대 후기 이후로 또 한 번, 그죠? 사기의 전성시대가 지금, 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아닌가요? 대통령이 사기를 벌써 사마천 사기 사자성어를 2번이나 언급했고, 그죠? 요즘 짝퉁 사기 전문가들이 많이 있어요. 잘 찾아보세요. 비슷한 사람들 많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판소리, 사설. 판소리 5마당을
정리한 분이 독리 신재효 선생님이고 전라북도 고창 사람입니다. 예. 고창에 가면은 독리 선생 그 집이 복원이 돼 있습니다. 소리박물관 옆에 고창 읍성 쪽에. 그 판소리 5마당의 사설, 그게 내용에 전부 다 사기가 나옵니다. 제일 많이 등장하는 건 적벽가. 적벽가에는 삼국지하고 사기가 가장 많이 등장합니다. 30군데 이상이 등장합니다. 적벽가에는 사기가 인용되고 있는 대목이. 흥보가에 보면은 흥보 마누라가 사기를 인용해요. 사기에 나오는 유명한 갑인즉 양처요. 국난즉 사양상이다라는 유명한 명언이 있습니다. 집이 가난해지면 좋은 아내가 생각나고 나라가 어지러워지면 좋은 재상이 생각난다 라고 하는 유명한 명언이 있는데 그걸 흥부 마누라가 읊고 있다니까요. 예. 왜 그러냐? 판소리를 구현하는 사람들은 천민들이지만 듣는 사람들은 다 양반들이에요. 그래서 그 취향에 맞춰줘야 돼요. 그 정도로 조선 후기 지배층들 사이에서 사기를 모르면은 행세를 못할 만큼, 심지어 판소리를 들었는데 판소리 대사 가운데 사기가 인용이 안 되면은 판소리가 구성이 안 될 만큼. 이것도 제가 처음 이제 뭐 얘기하는 대목입니다. 이것도. 근데 이걸 누가 가르쳐 줬냐 그러면요. 선생님 한 분이, 판소리를 연구하는 교사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선생님 한번 뵙고 싶다고 영광이 왔어요. 그리고는 이 판소리 사설 책을 이렇게 3권을 들고 와서 저한테 가르쳐 준 겁니다. 선생님, 그 판소리 사설에, 판소리 5마당 사설에 다 사기 인용된 거 아세요? 몰랐는데. 그래가지고 찾아낸 겁니다. 그분 때문에. 예. 늘 감사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죠? 이런 부분들은 이제 한중관의 문화 또는 뭐 학술 세미나 같은 거 할 때 발표할 만하죠. 이런 대목들은. 사기가 우리나라에 미친 영향력은 조선시대 때 실학자들 정도만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는 이런 대중문화에까지도 사기가 영향을 줬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다산 선생의 목민심서의 목민은 잘 아시다시피 관중이 남긴 관자의 한편 이름입니다. 관중이 남긴 책이 관자라는 책이잖아요. 그 관자에 보면 목민편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전문가들이 쭉 조사를 해보니까 사기가 영향을 미친 분야들을 조사를 해보니까 정치, 경제, 사회, 문화는 말할 것도 없고 지명학, 지리학, 지방지, 그 다음에 지리학 가운데서도 이래 가로 속에 들어있는 땅덩어리, 그 다음에 나라, 정치, 행정구역, 경제구역, 민속, 기후, 물산, 도시, 교통, 지형, 유적, 민족, 상인, 그래서 사기를 뭐라고 부르냐 그러면 백과전서라고 부릅니다. 중국 사람들은. 그 다음에 문학은 지금 계속 설명을 드렸고, 전쟁 묘사가 굉장히 디테일하게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럼 왜 이게 가능하냐? 사마천이 직접 현장을 가봤잖아요. 그래서 벌어진 전투 지역을 전부 다 일일이 주변 지형 같은 걸 다 확인을 했거든요. 그래서 전쟁에 대한 묘사가 굉장히 생생합니다. 그 다음 의학. 그죠? 의사기록 있죠? 편작, 창공, 열전. 의사기록입니다. 그 다음 천문학. 그 다음에 과학기술. 다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점쟁이에 관한 기록도 있다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사기는 백과전서다라고 하는 별명이 붙어 있습니다. 사기를 문학적인 차원으로 평가한 분들이 있습니다. 광말역이라고 하는 유명한 문학가이자 역사학자이자 시인이자 중국 국가 부주석까지 지낸 광말역은 역사 소설집이다라고 얘기한 적도 있고요. 서양학자 가운데 앤드루 펄럭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기의 서사시적인 부분에다가 주목을 해서 사기에 나오는 형가, 오자서, 맹상군 이런 사람들의 정신은 모두 서양에서 흔히 얘기하는 서사시에 나오는 사람들, 주인공들의 정신하고도 일치한다라고 해서 사기의 서사의 부분의 매력을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